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4로 갈게요. 4장 교재는 121페이지 봐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재고 자산을 정리를 하셨었죠. 재무상태표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인 재고 자산을 보셨고, 원래는 이제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 하나하나 순서대로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게 나와서 교재 순서대로 볼게요. 이 수익은 결국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매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하나 수익과 비용, 그중에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그 매출, 수익 계정인 거죠. 대표적인 매출. 그러면 일단 12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4장 내용을 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 제 1110호, 1115호죠. 기준서 번호는 당연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 밑에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상당히 많죠. 7문항 정도나 평균 출제가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좀 분량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안에 세부 내용들이 세세하게 굉장히 많아요. 가지를 쳐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출제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용어의 정의 이런 것들 하나씩 보실 거고, 2번, 박스 안에 서머리 박스 2번을 보시면 수익 인식과 측정이 5단계 있죠? 이거 나중에 순서대로 암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초반에는 일종의 좀 어느 정도의 말 문제도 여기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5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인식한대요. 즉 매출을 인식한대요. 일반적인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시면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로 대표적인 매출을 인식하는 사례,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형태별로 보실 거고, 그 다음 4번에 고객 충성제도,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거 있죠. 쿠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실 거고, 그 다음 5번에 건설형 계약, 이렇게 그 누적 진행률 따져서 용역 계약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과정, 이렇게 보실 걸로 이제 이 챕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씩 보시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수익하고 이제 수익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익의 일반적인 정의가 나오네요. 양괄호 이번에 범위를 보시면 광의의 수익, 즉 광의, 넓은 의미와 그다음 좁은 의미의 수익이라는 거가 조금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수익은 수익과 차익이라는 게 다 포함된 거다. 수익은요, 우리 회사의 주된 활동에 관련해서 창출되는 이익을 바로 이제 수익을 말 그대로 revenue, 수익이라고 부르고, 차익은 그 주된 활동 이외의 어떤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은 또 좁은 범위의 차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분하자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수익과 차익을 다 합쳐서 그냥 통칭해서 그냥 수익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수익인식 기준 있죠?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어쩌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뒤에 자세하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보시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이 챕터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라고 돼 있죠. 이 고객, 수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익을 100% 여기서 이제 앞으로 보실 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고객이 뭐냐? 용어 표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고객은 누군지 보시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해서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즉, 우리 회사가 유형의 물건을 팔기로 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용역 서비스 제공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각자 우리 활동의 메인 액티비티에 관련한 뭔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거래처, 외부에 있는 고객과 그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이것만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른 거죠. 결국은 가장 전형적인 매출 생각하시면 된다. 또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뒤에서 보시겠지만 수행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교환 거래죠.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그 대가로 반대급부로 돈이나 어떤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돈을 받기 위해선 우리도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수행 의무예요. 재화 거래라면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용역 기업이라면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수행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일단 뒤로 넘어가 볼게요. 124페이지 문제가 2개 있는데 1번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이란 둘 당사자 사이에 각각의 권리 및 의무가 생기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들의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물건을 팔기로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지만 반대로 그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생기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맞는 거고요. 2번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해서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방금 읽으신 앞에서 문제 정의 읽으셨던 거랑 똑같은 거죠. 3번 수익이란 광의의 수익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이다. 주된 영업활동, 통상적인 활동 같은 거죠. 맞고요. 그 다음 5번부터 보시면 계약자산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의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을 말한다. 즉, 이 말은 뒤에 또 역시 나오겠지만 그 물건을 우리가 이제 외상 판매를 고객에게 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출을 기록하겠죠. 물건을 인도했다면. 그리고 차변에 현금을 이미 받았던 현금 거래였다면 현금이 기록이 되지만 만약에 외상 거래를 했다면 매출채권이 기록이 될 거예요. 이 매출채권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전제가 반드시 이미 물건을 인도했기 때문에 수행 의무는 이행했기 때문에 수익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정한 날짜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받을 확정적인 권리를 갖게 돼요. 확실한, 100% 확실한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와 반해서 확실한 게 아니라 뭔가 조건부 받을 권리다. 조건이 달렸다. 그만큼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 두 가지 제품을 우리가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하기로 했는데 이 대가로 이제 둘 다 제품을 아무 문제 없이 인도를 해주면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 인도하고 나서 그 다음 예를 들어 보름 후에 얘를 인도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A를 당장 문제 없이 인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정 기간 후에 무조건 100원의 돈을 받게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보름 후에 B를 완벽하게 문제없이 배달을 해줘야만 100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조건부가 붙어요. 그랬을 때는 매출채권이라는 무조건적인 권리와 구분해서 뭔가 다른 계정 과목을 써줘야 이걸 보는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거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구나. 얘가 B 딜리버리 안 해버리면 100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에 정보가 이용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랬을 때는 매출채권과 구분하기 위해서 계약자산이라는 좀 약간 불명확한 경우에 쓰는 별도의 계정 과목을 써요. 그게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5번 다시 보시면 그 권리에, 돈 받을 권리에 시간의 경과 이외의 조건이라는 건 매출채권까지 확실한 거는 그냥 약정한 날짜, 시간만 지나면 바로 받을 확실한 권리죠. 시간의 경과밖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받을 시간의 경과 이외에도 플러스 별도의 B 딜리버리라는 추가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답은 4번인데 틀린 문장. 광의의 수익이란 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이 포함이 아니라 제외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것은 모든 손익계산서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손익거래만 포함하는 거고요. 자본거래는 포함하지 않아요. 자본거래는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주주와의 거래, 주식 발행해주거나 아니면 배당 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외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있죠.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손익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 매출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만 해당되고 이건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거래를 제외한 손익거래만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단에서 들어간다고 했었었죠. 자본거래는 OCI단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5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이 뭔지 알았어요. 외부에 누군가랑 매출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구나 알겠는데 그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5단계를 하나씩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박스 그림으로 도식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네요. 1, 2, 3, 4, 5단계에 이제 암기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그럼 먼저 1단계를 볼게요. 중간쯤에 있죠. 양가로 1번. 1단계는 일단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해야 돼요.
식별이라는 건 분간한다는 거죠. identify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약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다다음 줄 보시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 처리한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것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고객과의 계약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박스 안에 제가 키워드만 밑줄 그어드릴게요. 1번에 계약 승인 및 의무 확약 있죠? 거기 땡땡 옆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동그라미 그 계약을 다음 줄 승인하고 의무 수행하기로. 승인과 의무. 계약, 승인, 의무. 요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요 1번에서는. 그 다음에 2번 권리식별. 각 당사자의 권리가 있어야 됐죠. 의무와 권리 양 당사자에게 둘 다 있으니까. 3번 지급 조건이 당연히 키워드네요. 지급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4번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상업적 실질이라 함은 이 계약을 지금 둘 사이에 체결함으로 인해서 체결하기 전에 비해서 체결 후가 그 거래의 결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금액이 변하거나 또는 시기가 변하거나 또는 그 현금 흐름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뭐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도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찍잖아요. 확연하게 다르죠. 광고 같은 거 보면. 근데 비포나 애프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이 계약이 의미 있는 몸짓이란 얘기예요. 유의미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으로 그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물건은 실컷 인도해주고 서비스는 실컷 해줬는데 돈을 못 받게 생겼다. 회수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이것도 이 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5가지를 모두 다 만족해야만 한다.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객관식에서 그 OX로 뭐 틀린 것은 뭐 이랬을 때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방가로 2번이 있죠. 그 위에 4줄, 그걸 볼게요. 위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가는 요건이 나중에 충족될 때까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즉 우리가 거래를 체결했어요. 우리 기업이 재화를 인도해주고 물건을 팔기로 계약을 했다. 근데 그 충족될 때까지라는 건 수행 의무, 우리가 할 도리를 다 이행하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아직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도리 안 했으니까 고객에게서 뭔가 돈을 미리 받은 게 있다 하더라도 매출을 잡을 자격을 아직 우리는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랬을 때 돈을 미리 받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선수금, 뭐 이런 착수금 이런 쪽으로 미리 받은 게 있다라고 했으면 돈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매출 잡을 수 있냐?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받은 만큼, 돈 받은 것만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받은 것만큼 미래에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인식된 부채는 재화나 미래에 수행 의무를 이행해주는 그때 이제 바로 부채를 없애고 뭘로 돌린다? 매출로. 그제서야 잡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채를 인식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세부적인 개정 과목을 한번 보시면 아까도 물건을 인도해주고 돈 받을 권리를 잡을 때 확실한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다면 매출채권. 근데 이처럼 그 외에 조건부가 달렸을 경우에는 매출채권과 별도로 계약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좀 구분을 달리하기로 했었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선수금, 착수금 쪽으로. 그랬을 때 여기에 뭘 쓸 거냐. 매출이 아니라 부채라는 건 이미 보신 바가 있고. 그런데 뭔가 미래에 물건을 인도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면 선수금. 이라는 부채를 쓰지만 만약에 고객한테 고객이 요구할 경우 물건을 환불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부채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조금 구분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건 자체를 딜리버리,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물건은 이미 인도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고객이 요청하면 물건 다시 받고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는 이 계약 부채를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건 물건 줘야 될 의무, 이건 돈으로 다시 토해줘야 될 의무, 이렇게 좀 차이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재화나 영역을 미래에 이전하는 의무, 물건을 딜리버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될 경우는 이거,
또는 받은 대가를 환불해야 되는 것, 돈을 토해내야 될 경우에는 계약부치다. 이렇게 구분 가능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짚어서 읽어본 그 첫 번째 단계예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해야 된다. 5가지 요건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시면 2단계, 중간 좀 밑부분에 있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했으면 그 다음에 이 계약을 위해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의무로 내가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행 의무를 식별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줄 보시면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해서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 의무로 본다. 하나의 계약에는 오로지 하나의 수행 의무만 있을 수도 있지만 2개, 3개 또는 그 이상의 복합적인 여러 개의 다수의 수행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1번 보시면 박스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이건 구별된다라고 문제에서 아예 지문에서 줬으니 이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그 수행 의무를 각각 구별해서 하나의 독립적인 2개 또는 3개 이상의 수행 의무로 본다라는 거고요. 따로따로. 또는 2번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1년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게 mixed. 섞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하나의 그 재화나 용역으로 본다. 하나로 볼 거냐, 2개, 3개 쪼개서 볼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2번에 mixed 1년에 섞여 있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건설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 계약은 건설사에서 이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예를 들어 뭐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무슨 계약일까요? 재화를 인도하는 계약일까요?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일까요? 2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 계약은 물론 이제 건설을 지어주는 용역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 건설 자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급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건설 자재를 가지고 그걸로 이제 용역이 들어가서 건물이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이 건설 계약은 재화 거래와 용역 거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개로 통합해서 물론 이제 건설 계약할 때 건설사가 고객으로부터 건설 자재값 별도 얼마, 용역값 얼마 이렇게 별도로 책정해서 받진 않잖아요. 그냥 합쳐가지고 이 건물 5층짜리 올려주는 대가로 뭐 20억, 뭐 30억 이렇게 통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로 통합돼 있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 밑에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된대요. 구별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넘겨보시면 첫 번째, 효익의 존재 가능성. 괄호 안에 끝에 보시면 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대요.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이 거래와 이 수행 의무와 이 수행 의무가 진짜 눈에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면 이건 당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앞에 좀 추가 문구를 읽어볼게요.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해서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재화, 용역 그 자체 각각에서 별도의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건 당연히 구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분되지 않고 다 퉁쳐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어느 수익, 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자체가 구별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이해를 좀 해보셔야 이게 말 문제로 판단이 되세요. 그 다음 2번 다른 약속과의 식별 가능성.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 즉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근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약상으로도 라는 단어를 조금 문구를 추가해 보시면 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위에 1번에서는 진짜로 구분되는 거예요. 여기서 효익, 여기서 어떤 효익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얻을 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돼 있다고 진짜 구별돼 있다는 거고 2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 진짜 구별돼 있다는 내용적으로도 뿐만이 아니라 계약상으로도 구별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식별된다는 얘기는 계약상, 계약서 문구 내에서도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도 구분되어 있고 문서인 계약서 상으로도 구분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구분되어 있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래서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구별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예제 1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구별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뭉쳐서 있는지 통합되어 있는지. 옆 페이지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에 1년에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박스에 이제 그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기간에 걸쳐 이행한다, 진행료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건설 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료 산정하는 거라든지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손익 인식 방법은 별도로 보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밑에 맨 밑에 두 줄 있죠? 그걸 볼게요. 굵은 글씨 표시되어 있는 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 그 자체를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바로 나오네요. 용역 제공자는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그 준비 물밑 작업 있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관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고객에게 용역이 이전되진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 의무가 아니다. 계속 수행 의무가 뭔지 파악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만약에 이제 물건을 팔았다. 에어컨 한 대를 팔았어요. 그러놓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에어컨 판매 가격 100만 원 안에는 에어컨 자체의 물품 가격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고객의 집에 배송해주고 그거를 딱 그 집에 거실에 막 설치해주는 그 서비스도 포함돼서 100만 원으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용이 뭐 설치하는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하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누구나 플러그만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면 그냥 제품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제품 매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금 비중이 크거나 조금 용역 자체가 설치 서비스 자체가 조금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나눠서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 제품 매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 물건을 기계 장치를 팔았는데 우리 기업 기계 파는 회사인데요. 어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기계 장치를 팔았어요. 근데 기계값과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 합쳐서 이제 받았는데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별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계 자체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앞뒤 공정과 뻥나지 않게 소위 스무스하게 공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설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설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비중이 커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중에서 금액을 좀 크게 해보죠. 10억 중에서 기계 자체의 값은 한 7억이고요. 설치 서비스가 3억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중이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를 나눠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기업 입장에서의 수행 의무는 두 가지예요. 기계 장치를 인도해줘야 될 제품 인도해줘야 될 의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치 서비스 용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설치 서비스 용역은 그 자체가 갖다 플러그만 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쳐보죠. 그럴 경우에는 제품 인도는 그냥 한 시점에 인도해주면 끝인 거죠. 한 시점에 끝나요. 그랬을 경우에 받은 그 10만 원은 각각의 수행 의무가 별도로 구분되고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면 얘와 얘로 나누어서 그 거래 대가로 받은 거래 대가를 배분해줘야 돼요. 쪼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쪼개냐? 왜냐하면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품 인도에 대한 거는 인도해주면 그때 바로 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설치 서비스는 설치해주는 그 진행도에 따라서 차츰차츰 나눠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주는 시점에 만약에 기계값이 7억이었었죠? 얘는 3억이라면 지금 7억은 매출을 잡을 수가 있어요. 상품 매출, 물건 판 거. 하지만 용역 매출, 이게 상품 매출이고 용역 매출은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차츰차츰. 그래서 해줘야 될 의무, 선수금, 부채로 잡아서 3억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 3억은 언제 매출로, 용역 매출로 돌릴 수 있냐? 6개월 동안 진행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줌에 따라서 이제 부채를 끄고 이제 용역 매출로 그제서야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에 조금씩.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수행 의무에 따라서 수행 의무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 맞춰서 배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가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9페이지 맨 밑에 계약을 이제 이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객한테 만약에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 서비스 자체가 그냥 계약하고 나서 언제부터 서비스 제공할게요라고 띡 해가지고 바로 가서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막 이런저런 어레인지를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셋업 작업을. 그런 경우에는 그 셋업 작업은 우리 혼자 그냥 사부작 하는 거지, 그 자체로 우리가 사부작 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대한 대가를 고객한테 뭐 대가를 받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수행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이렉트로 그 사부작 하는 대가로 고객이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사부작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해가지고 그때서 이후에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용역 대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부작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수행 의무가 아니다. 거래 가격을 배분하지 않는다. 이해 가시죠? 그 문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지금 첫 번째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구별했어요. 수행 의무를 식별했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보자. 요 10억, 요 금액을 산정하는 단계를 보자는 거예요. 뭔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겠죠. 이 거래 가격을 알아야 이제 좀 그 전 단계에서 파악한 수행 의무로 배분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거래 가격 산정 첫 번째 줄, 거래 가격은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한다.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를 수행하는 거를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우리 매출이에요. 우리가 받을 돈, 매출 채권, 거래 가격, 우리 돈 맞아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받아놓은 거, 이건 우리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 판매세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세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우리가 고객한테 물건을 100원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110원을 받죠. 10% 부가세 붙여서. 그러면 우리 돈에 들어오는 건 현금 110원이에요. 110원. 그럼 매출은 돈 들어왔다고 매출 다 110원 잡냐? 아니요. 물건값은 100원이라니까요. 그러면 10원은 뭐냐? 여기에 10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부채예요. 계정 까먹은 뭐 중요하지 않고. 왜? 우리가 10원을 받아놔서 그 일정 기간 후에 그 과세관청에 대신 내줘야 될 그 의무를 부담하면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채지 매출이 아니다. 제3자를 대신해 국세청을 대신해서 고객한테 미리 뜯은 거니까. 그 다음 줄 보시면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한대요. 거래 가격 산정할 때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변동대가. 변동대가라는 건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조건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거래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다 고려해서 산정해야 되겠죠. 변동대가 추정 시의 제약.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이거 괄호하고 현재 가치. 써놓으시면 돼요. 현재 가치. 외상 매출을 했는데 1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라고 했으면 그 3년에 걸친 이자 요소를 발라내고 순수하게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냐? 그 금액이 매출이란 얘기예요. 매출과 이자 수익은 우리 별도로 찢어서 보고하겠다라는 거니까. 4번의 비현금 대가. 돈이 아닌 뭔가의 어떤 무형의 물건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무형의 그 물건으로 받았다면 그것도 매출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형태만 다른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뭐야 이거? 우리가 물건을 팔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받을 건데 받아야 되는 건데 방향이 뭘 또 준대요. 그게 뭔지는 제목만 보시고 하나씩 뒤에서 다시 보실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일단 하나씩 볼게요. 1번 변동대가. 그럼 도대체 뭐냐. 계약에서 그 세 번째 줄.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의 약속한 재환가격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되는 금액이다. 그럼 변동대가는 뭘 예를 들어는 거냐? 할인, 리베이트, 환불, 공제, 가격 할인, 장려금, 성과 보너스, 위약금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 체결된 계약 거래 가격 외에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반품권도 예를 들어 볼 수 있겠고, 성과 보너스, 장려금, 우리한테 그 거래처들 간에, 어떤 그런 약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성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물건을 얼마씩 사주면, 일정 금액, 어떤 볼륨 이상 사면,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 몇 프로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일정 기간 동안 지나고 나서 얼마나 샀는지 그걸 정산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 디스카운트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변동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다 고려한대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변동대가는 그러면 다음 중에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그래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각 거래처들이 얼마만큼씩 샀는지는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은 인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해줬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지금 숫자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1페이지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한대요. 변동대가를. 첫 번째, 기대값. 기대값은 각각의 상황, 여러 가지 시나리오,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가정한 다음에 그 각각의 발생할 그 확률을 다 산정하고 그 확률이 발생했을 때 기대되는 거래 가격을 다 곱한 다음에 다 종합적으로 더한 거죠. 기대값이 뭔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방법 그대로예요. 그 다음 2번,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최대값. 기대값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발생 확률을 다 고려하는 데 반해서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2가지뿐일 경우에 이 방법을 택할 수 있대요. 기대값은 여러 가지, 3가지 이상의 그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대값을 하지만 이 2번 같은 경우는 2가지 상황밖에 없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2가지 중에 조금 더 발생 확률이 높은 걸 그냥 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2번 보시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그 옆에 박스 2번째 동그라미였었죠. 이건 뭐냐면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 추정치를 거래 가격에 불포함시키고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여기서 이제 한 뉘앙스를 머리에 두시고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냐면 보수주의.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경우라면 자산이나 수익은 되도록 낮게 또는 비용이나 부채는 되도록 높게 가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잖아요. 금액을 낮고 높고 가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또 인식하는 시기를 또 자산이나 수익은 되도록 늦게 그리고 금액도 낮게 그 다음에 비용이나 부채는 금액은 되도록 높게 그 다음에 시기는 되도록 빨리 인식하려고 하는 게 그런 보수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야 매출 잡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좀 확실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되도록 잡지 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으면 추정치를 거래 가격에 불포함시키다. 매출 잡지 마. 확실한 경우만 잡아. 이거죠. 다만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 즉 나중에 너 매출 잡은 거 취소하지 않을 확신 있어? 나중에 캔슬하지 않을 확신 있어? 100% 확신할 경우만 그거 잡아. 거기까지만 잡아.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다면 그거 잡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문제로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와요. 말 자체가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읽으면 복잡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가 있네요. 이 박스는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애매한 상황에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즉 애매하다면 수익 인식하지 말라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익 잡지 말라는 거죠.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가가 기업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그 요인에는 다음 줄 날씨 상황 등등. 날씨가 어떻게 될지 우리 기상청도 틀리는 마당에 우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비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내리고 날씨만 꾸리꾸리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뭐 수익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잡지 마라는 거죠. 2번 대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못 잡겠죠. 3번 비슷한 유형의 계약에 대한 기업의 경험은 제한된 예측치만 제공한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치가 쌓여져서 노하우가 생기는데 그게 아주 제한된대요. 경험이 별로 미천하다는 얘기죠. 그럼 잡지 마라는 얘기고. 4번에 폭넓게가 키워드예요. 폭넓게 가격 할인. 우리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게 되면요. 여러 가지 판촉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할인 혜택을 줘요. 근데 과거에 이제 보니까 우리 정책이 할인이 뭐 경우에 따라서 매입 수량 대량으로 사게 되면 몇 프로 더 할인해주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할인 폭을 봤더니 정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적게 제공하면 10%, 제일 최대로 할인 제공해봤자 20%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좁은 범위 내에서의 가격 할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잡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봤더니,
물건을 엄청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할인을 한 60%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조금 사는 사람한테는 10% 정도.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하면은 이건 매출의 40%만 인식하는 거고 이건 90%만 인식하는 건데 그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수익 잡지 마. 5번, 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대가가 다수이고 그 범위도 넓다. 이것도 4번이랑 비슷한 컨셉인 거죠. 뭔가 범위가 좁고 좀 추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아야 확실한 거지 너무 넓으면 애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2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 번갈아 3번.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현재 가치 써놓으시라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무슨 단계냐 하면 이미지적으로 써놓고 볼게요. 고객과의 계약을 인식하는 그 수익인식 단계에서 대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단계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행 의무를 식별하는 거였었죠. 지금 보고 있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 변동대가, 그 다음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재 가치 이런 걸 고려해라 라고 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보세요. 그럼 현재 가치는 뭐냐? 그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첫 번째 줄 끝에 지급 시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급 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건을 팔고 지금 당장 300만 원 받으면 아무 이슈가 없는데 물건을 지금 팔아서 인도를 지금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행 의무 이행했으니까 이제 매출을 인식할 자격은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를 인식할 거냐? 금액을 결정하는 단계가 된 거죠. 이 단계는 지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건값을 1년에 100만 원씩 거쳐서 3년에 걸쳐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인식해야 되니까 지금 기준의 금액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기준을 과연 3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 100에는 지금 당장 받지 않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늦게 받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죠? 그래서 늦게 받는 거에 대한 보상조로 이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이자 비용을 지금 싹싹 발라내서 생선살 발라내듯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받는다면 당연히 300보다는 적은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26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매출 잡을 금액은 이 현재 가치인 260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다음 문단에 보시면 다다음 문단 두 번째 줄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또는 그 이전하는 그 진행률대로 고객이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했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 즉 현금 판매 가격 이 현금 판매 가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가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현금 판매에서 지금 받는다면 얼마냐 고객 현재 가치랑 동일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133페이지.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고금액을 매출로 기록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3번 구분 표시에 있죠.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금융효과, 즉 이자 수익 또는 이자 비용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구분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계산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이쯤 되면 기억날 만도 한데요. 손익계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바로 밑단에서 영업비용들이 각종 영업비용들이 수많은 항목이 빠지죠. 그래놓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었어요. 오퍼레이팅 인컴. 근데 이 영업 그 비용 빠지고 나서 영업이익이 도출되죠. 그 밑단에서 또 영업 외 수익이 있다면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이 있다면 빼는 요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뭐 TV 도서 매업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 비용은 여기서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포함이 돼서 빠지겠죠. 주된 영업활동 이외와 관련된 거니까 그 돈 껐을 때. 그리고 수익이 있다면 여기서 또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보고가 되겠죠. 어쨌든 요 단계예요. 근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즉 물건 팔고 받은 돈은 여기죠. 똑같은 수익이긴 한데 2단계에서 보고되냐 2단계에서 보고되냐에 따라 상당한 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돼요. 여기서에 들어갈 것 주된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아닌 가외에서 추가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일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주된 활동을 더 잘했다고 부풀려 보이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 수익과 매출, 즉 본연의 매출을 발라내기 위해서 현재 가치로 어디 갔죠?
현재 가치로 돌려서 260으로 보고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따지면 여기에 260인 거고 이자 수익은 여기 4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3년에 걸쳐서. 물론 매출은 지금 이식하고 이자 수익은 3년에 걸쳐서 40으로 차츰차츰 반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135페이지에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번 135페이지요. 기업은 자산을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 경과 후에 고객에게 이전될 것이다. 2년 경과 후에 통제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매출을 언제 잡을 수 있을지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물건을 판다는 얘기는 우리 재고 창고에서 고객에게로 물건을 딜리버리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매출을 잡으려면 그 재고 자산이 내 손을 떠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내가 내 걸로 움켜쥐고 있다면 그건 판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한 통제, 소유권 뿐만 아니라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내 손에 없을 때 그건 결국 고객 손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고객 거란 얘기죠. 그럼 결국 내가 팔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인식하는 것과 내 장부에서 재고 자산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통제가 2년 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2년 후가 되어야 비로소 매출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재고가 내 손을 떠날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약에 따르면 두 가지 지급 방법이 있대요. 정말 통제가 내 손으로 넘어가는 2년 후가 됐을 때 5,000원을 받을 옵션이 첫 번째고 나중에 받을 거. 두 번째는 계약에 서명하는 지금 4,000원을 받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받으면 더 낮은 금액을 받겠죠. 늦게 받은 만큼 그 보상조로 이자가 포함돼서 지급될 때니까 더 1,000원만큼 더 큰 5,000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은 이미 알고 있어요. 2년 후에 통제가 넘어가니까 이때 매출을 잡는 시점이라는 얘기를 문제에서 암묵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고, 그러면 지급 조건은 이때 4,000원 받을래? 나중에 5,000원 받을래? 라는 건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택했냐? 4,000원 지금 받기로 택한 거예요. 지금 확실한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낫죠. 미래 2년 후에 불확실한 더 많은 금액 준다고 불확실성을 참으면서 2년 동안 발 뻗고 못 자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적더라도 지금 챙기는 게 낫겠죠. 어쨌든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해보시오. 지금 돈이 들어왔으니 지금 내 장부상에 현금이 늘었죠. 그래서 붕괴는 지금 끊어야 되겠네요. 현금 4,000원. 그리고 물건 인도는 지금 해줬냐? 아니에요. 2년 후에 통제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부채 잡아야 되겠다. 매출을 잡을 수 없다. 이 돈 받은 것만큼 2년 후에 인도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채인 계약 부채를 잡았어요. $4,000. 그리고 나서 그해 말이 됐어요. X1년 초저에는 계약 시점. 근데 X1년 말, X2년 말 이렇게 각 연도 말이 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연도 말에 돈 넘어가고 지급된 거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럼 붕괴 안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손익계산서는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한다고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요 4,000은 미래 2년 후에 받는다면 5,000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는 걸 선택했을 뿐이죠.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자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 비용. 계약 부채. 그만큼 계약 부채가 증가될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 얼마냐? 계산 자체는 지금 어차피 사채 부분을 살 거기 때문에 차입 이자율이 연 6%래요. 그럼 이 1년에 연 6%만큼 이자 비용 잡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4,000원에 6%니까 240원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X1년 말에 그 계약 부채의 장부 금액은 4,240원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X2년도 말에는 또 1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자 비용을 붙는다. 복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4,000에서 240원 합친 4,240원 부채 잔액이죠. 이거에 6%가 또 붙어요. 요거 전년도 북밸류, 즉 기초 북밸류에 6%가 또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6% 곱해보시면 254원이네요.
그러면 계약부채의 장부 금액은 얘에다가 254원 더한 금액이 또 불어 있겠죠? 그 금액이 4494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통제가 이 순간 넘어가죠. 물건 인도해 준 거예요. 아, 그러면 드디어 내가 부채를 없애고 매출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드디어 온 거구나. 근데 없앨 계약 부채는 4,000원이 아니라 4,494원으로 부러져 있죠. 이자 비용 인식한 것 때문에. 그 금액을 매출로 돌려주는 거예요. 4,000원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이렇게 하면은요, 어차피 그러면 매출을 왜, 지금 돈 받은 건데, 돈은 지금, 4,000원 받았는데, 2년 후에 매출을 왜 4,494원 잡아요? 그러면 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매출 잡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매출이라는 수익을 4,494원 잡았죠? 하지만 그 중간 연도 말에 2년에 걸쳐서 비용을 이만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숫자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매출은 4494 잡혔죠? 전체 그 3년을, 전체 2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비용은 얼마? 494원 잡혔어요.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 영업외 비용 중에 494원을 잡았다면, 합치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순수하게 4,000원만큼 이익으로 잡힌 거예요.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높게 잡혔다 할지라도 이자 비용이 통쳐져서 결국은 4,000원만큼 이익 잡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받은 것만큼. 이해가시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매출을 더 많이 잡혀있게 되겠죠? 4,000원이 아니라 매출이 4,494원이 잡혀요. 이자 비용만큼. 그래서 발생주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이런 분객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돈 먼저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도 조금 어느 정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리고 난 더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뭐 그냥 무스갯소리로. 어쨌건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는 부채를 이자율만큼 올린다. 그만큼 매출이 높게 기록되겠죠. 하지만 비용 때문에 결국 순이익은 돈 받은 4,000원과 동일하게 기록이 된다. 이거 매출에 대한 분계를 끊어봤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1번, 2번 문제가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